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무기 소식 알려드리는 K&D 국방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의 상황을 본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일제히 대한민국을 비난하며 이건 명백한 한국의 배신행위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와의 전투기 계약이 가까워졌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KF-21 전투기 첫 수출 국가와 인도네시아의 반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국방고위 인사가 다시 경남 사천의 하늘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그 주인공은 UAE 국방차관이었고 그가 선택한 자리는 다름 아닌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조종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친선 방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투기 도입을 염두에 둔 실무 검토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현재까지 외국 인사가 보라매 조종석에 오른 사례는 폴란드와 UAE 단 두 나라뿐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공군참모총장조차 직접 체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분경력이 없는 차관급 인사가 두 차례나 보라매를 점검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UAE가 세계적으로 무기 구매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평가 절차를 거치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실질적 구매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봄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UAE가 KF-21 보라매를 눈여겨보게 된 결정적 계기는 미국과의 F-35 전투기 협상 결렬에서 비롯됐습니다. 2021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UAE는 F-35A 50대와 대형 무인기를 묶은 초대형 패키지 도입을 추진했지만 과도한 기밀 유지 조항과 미국의 운용 통제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예산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사실상 자국 전투기지만 미국이 통제하는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로 끝났고 2024년 UAE는 재협상 의사조차 없다고 공식 발표하며 완전한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 취소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무기 종속 체계에서 벗어나 자주적 방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직후 중동의 시선은 빠르게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4월 한국과 UAE는 KF-21 협력에 관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불과 몇 달 뒤인 8월 UAE 국방차관이 직접 사천을 찾아 시제기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시장을 도는 참관객이 아니라 개발진과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실제 전투기 운용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공군참모총장에 이어 국방차관까지 연속으로 한국을 찾은 국가는 UAE가 유일합니다. 이미 탐색 단계를 넘어 확신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 중인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현재까지 약 2,000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고도 고속 전투기동 시험 모두에서 안정성과 전투 효율성이 입증되었고 한국 정부는 이미 40대 초도 양산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첫 실전 배치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A사 레이더의 양산형이 공식 공개되면서 전투기의 두뇌라 불리는 핵심 전자장비까지 국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시제기 제작국이 아니라 완전한 전투기 공급국으로 진입했음을 상징하는 성과입니다. UAE가 보라매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비용 대비 성능입니다. F-35는 한 대당 가격이 1억 2천만 달러를 웃돌고 유지비도 막대하지만 KF-21은 절반 수준의 도입 단가와 훨씬 낮은 시간당 비행 비용을 자랑합니다. 둘째, 운용 주권입니다. 미국산 전투기는 정비와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미국의 허가를 거쳐야 하지만 KF-21은 구매국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비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구매국의 완전한 자율 운용권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미래 확장성입니다. UAE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차세대 모델인 KF-21EX입니다. 이 기종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하며 센서 융합 무인기 연동 전자전 기능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5세대에 근접한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확보한 셈입니다. 이는 UAE가 단순히 대체 기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함께 발전할 기술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복합적 전략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UAE의 행보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구매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 걸친 장기적 협력 구도를 예고하는 움직임입니다. UAE 정부는 향후 10년간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투자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그중 한국은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협력부터 방산첨단 산업, 외교 네트워크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번 KF-21 사업은 한국 방위산업의 외연을 크게 확장시키는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성사될 경우 한국이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동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하지만 그만큼 첨단 무기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분쟁이 잦고 군사 균형이 시시각각 변동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 공급망과 신뢰도 높은 파트너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기술력, 납기,
신뢰성 세 요소를 모두 갖춘 안정형 공급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내정과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풍부한 자본력과 젊은 인구를 가진 중동 시장은 한국 방산업이 장기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군사 전문지와 아랍권 주요 언론들은 UAE가 한국 정부의 KF-21 공동개발 참여 의향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제안서에 인도네시아가 납부하지 못한 분담금을 UAE가 대신 부담하고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폴란드의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UAE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실제로 서한이 전달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제 군사 외교권을 크게 흔들었고 각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F-21 국제 공동개발의 새 축이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은 국방협력의 틀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실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UAE를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수준을 넘어 최초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이 수십 개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특별 동반자로 지정된 국가는 UAE가 처음입니다. 이는 양국 간 방산 협력이 KF-21을 중심으로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UAE가 주목하는 핵심은 단순히 완성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생산 과정 자체에 참여하는 기술 공동개발 구조입니다. 즉, 구매국에서 공동생산국으로 위치를 바꾸겠다는 의도입니다. UAE는 자국 GDP의 약 3%를 국방비에 투입하는 강력한 군사국가로 석유 수익을 기반으로 한막대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 뒷받침은 대규모 기술 투자나 협력 생산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기반이 됩니다. 때문에 UAE가 KF-21 생산 라인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현지 조립시설을 구축하는 시나리오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가장 불편했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UAE는 과거 소량의 중국산 L-15 훈련기를 도입했다가 기대 이하의 성능으로 곤욕을 치른 뒤 사실상 중국제 무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후 중국이 제니10 스텔스 전투기 수출을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협상조차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AE가 한국산 KF-21을 유력 후보로 삼은 이후 중국의 군사 매체들이 한국이 중동 시장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합니다. UAE의 선택은 구매자에서 공동개발자로의 진화를 상징합니다.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미래 항공전력 생태계의 공동 설계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중동 시장 확대의 결정적 발판이자 국산 항공기 기술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이 소식에 상당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참여했던 공동개발 프로그램의 일부를 새로운 자본력 있는 파트너가 대신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국 내 여론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UAE는 협력의 깊이를 넓혀가며 한국과 함께 키우는 전투기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뜻하지 않게 새로운 경쟁자와 마주한 셈입니다. UAE의 KF-21 협력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 온라인 커뮤니티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형 커뮤니티 레딧에 UAE가 한국에 보라매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수많은 인도네시아 이용자들이 몰려들어 격렬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UAE는 KF-21을 구매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렸고 일부는 인도네시아가 사주지 않으면 한국은 UAE에도 팔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일제히 비웃으며 사업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UAE가 KF-21을 도입하면 인도네시아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도네시아는 강대국이라 한국을 상대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 수 있지만 UAE는 그렇지 못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 공동개발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일종의 자기중심적 착각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주도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이런 태도를 비판하는 냉정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현지 방산 리뷰어는 우리는 분담금 납부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신뢰를 잃었고 이제 다른 전투기를 찾겠다는 행동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현지에서도 적지 않은 공감을 얻으며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꼬집는 목소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신뢰 문제는 KF-21 사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한국과 추진했던 해군 및 육군 협력 사업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 건조한 1400톤급 잠수함 사업에서는 잔금 지급이 지연되며 전체 일정이 뒤틀렸고 결국 후속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또 K-21 장갑차 공동개발 프로젝트 역시 약속 불이행으로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각군 분야에서 이어진 이런 불성실한 태도는 인도네시아라는 국가 자체의 협력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참여 이후에도 수년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프랑스 라팔 유로파이터, 미국의 F-15EX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하며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수호의 공동생산 제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자국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며 협의 없이 정보를 공개한 점이 파트너십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혼선이 이어지자 한국 내부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을 원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만이 아니다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제기 공개와 성공적인 시험 비행 이후 UAE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협력 의사를 밝히며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급속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일부 네티즌들은 여전히 한국을 비난하며 KF-21은 미국 기술에 의존했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도 협상을 잘못한 건 우리라는 반박이 즉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책임의 원인이 자국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미납 상태로 여러 전투기 사이를 떠돌며 방향을 잃었지만 KF-21은 이미 실물 공개와 2000회에 달하는 비행시험을 통해 세계 각국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파트너 대신 UAE처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동반자로 부상하며 보람의 하늘은 더 넓게 열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사업에 다시 손을 내미는 배경은 표면적으로는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본질은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숫자상 4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가동되는 전력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제 수호의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품 공급망이 사실상 끊기며 경납고 속애물단지로 전락했고 F-16 전투기들은 개량 지연과 부품 부족 탓에 출격률이 40% 남짓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을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도입한 프랑스제 라팔은 화려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운영비가 2만 달러를 넘어 공군 예산을 잠식하는 돈먹는 하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전력은 숫자만 많을 뿐 실질적으로는 껍데기뿐인 허수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공군 전력이 악순환에 빠진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한국의 KF-21입니다. 보람에는 이미 수천 회의 시험 비행과 실전 모의 훈련을 거쳐 안정적인 작전 능력을 증명했고 특히 유럽산 엔진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ITAR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간섭을 극도로 꺼리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체 기종으로 거론되는 라팔, 타이푼, 심지어 미국이 홍보하는 F-15EX까지도 도입 단가와 유지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검증되지 않은 요소들이 많아 인도네시아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남은 길은 보람의 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협상 과정에서 꾸준히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 한 번도 항공기 핵심 기술을 해외에 넘긴 적이 없고 KF-21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일부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고는 하나 불과 90여 명 수준의 인력으로는 전체 전투기 체계를 습득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우리도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내세우며 체면만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제 잠수함 도입 계약에서 잦은 지원과 대금 체납을 반복했고 장갑차 협상에서도 비슷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전력은 지금 KF-21 협상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순수 국산 사양으로 완성된 초도 양산기 1호기가 공개되었고 국산 A사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자체 통합 소프트웨어까지 결합해 전력화가 진행 중입니다. KF-21은 단순히 실험적 기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운영 비용이 시간당 1만 달러 이하로 라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장기적 운용 부담을 줄여야 하는 국가들의 매우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국산화율이 이미 70%에 육박하면서 부품 조달과 정비 체계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은 기술 자립과 비용 효율성, 안정적 운영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확보한 셈입니다. 이 와중에도 인도네시아는 현금 분담을 회피하고 쌀이나 천연자원 같은 현물 납부 방식을 제한하며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프랑스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려 하거나 미국 무기 도입을 병행하려는 이중적인 행보는 협력 파트너라기보다는 불신의 상징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협상 주도권은 철저히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절실히 원하는 것은 KF-21이고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중동 국가들과 독자 수출 협상을 진행하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발을 뺀다면 피해를 입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네시아 자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KF-21의 파급 효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계획대로 48대를 도입할 경우 이는 단순히 공군 전력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비슷한 작전 환경을 가진 동남아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유럽산 엔진에서 장기적으로 자체 엔진으로 전환하고 국산 A사 레이더 IRST 센서 전자전 시스템까지 통합하게 된다면 KF-21은 미국 ITAR 규제와 무관한 완전한 독립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방산산업이 자율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 조립을 넘어 항공 주권의 최종 관문이라 불리는 엔진 자립 단계로 본격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럽산 파워팩을 임시로 끌어다 쓰는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순수 국산 터보팬 엔진을 독자 개발해내겠다는 전략적 선언과도 같습니다. 세계 곳곳의 사례만 봐도 엔진 독립의 중요성은 자명합니다. 프랑스 라팔이 초기에 미국산 부품 의존 때문에 수출 제한에 묶였던 전례, 터키가 TFX 전투기를 추진하면서도 영국 롤스로이스에 손을 벌리며 장기간 협상을 끌었던 전례 모두 엔진 주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국가 방산 전략이 어떻게 발목 잡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또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KF-21 공동개발에 참여했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로 가져간 자료는 조립 매뉴얼과 기초 생산 공정 일부에 불과했고 투입된 기술자도 100명도 안 되는 수준이라 핵심 역량을 습득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끝없이 레이더, 스텔스 도료,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했지만 당연히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이번 협력을 통해 기술과 지휘권을 완전히 자국 중심으로 굳혔습니다. 분담금 체납으로 지분을 3%대까지 축소한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명함만 있는 파트너로 전락했고 사업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전적으로 한국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시선은 이제 인도네시아를 넘어섭니다. 동남아 전역과 중동 시장을 겨냥해 독립적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고 단순 기체 판매가 아니라 예산 지원 모델, 훈련 컨소시엄까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FMS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FA-50 단자형 개발입니다. 이는 단순히 훈련기에서 뒷좌석을 없애고 연료 탱크를 넣는 개조가 아니라 동체 전방을 새로 설계하는 고난도의 신형 경전투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전용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까지 착수했으며 이는 최소 2년 이상에 걸쳐 조종석 설계, 훈련 체계 통합, 시험 비행 데이터 축적을 포함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단순 개조라면 불필요했을 절차들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사실상 FA-50 후속 독자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선택은 한국이 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과거 체코의 L-39 알바트로스를 무리하게 개조해 경공격기로 쓰려다 안정성 문제로 실패했던 사례와 달리 한국은 단자형을 아예 새로 설계하며 안전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가 200억 원이 넘는 고가 시뮬레이터를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은 확실한 수출 전망 없이는 불가능한 결단입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FA-50과 시뮬레이터 패키지를 함께 들여와 조종사 교육 체계를 자립시킨 전례가 이를 입증합니다. 미국의 F-35나 스웨덴 그리펜이 국가별 맞춤형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던 것처럼 카이 역시 동일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자형 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확장성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방 동체를 새로 설계하면 단순히 구조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대형 A사 레이더와 첨단 항전 장비를 수용할 공간이 열립니다. 기존 FA-50이 소형 레이더만 장착할 수 있어 탐지 성능에 한계가 있었던 것과 달리 기수 직경을 30% 이상 확대하면 KF-21급 대형 레이더를 변형해 장착할 수 있고 냉각 방식도 공냉식에서 수냉식으로 바꿔 탐지 거리와 지속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히 한국 내부의 필요 때문만은 아닙니다. 폴란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래 폴란드는 보유한 F-16 48대를 현대화하려 했지만 미국이 요구한 개량 비용이 10조 원을 넘어섰고 기체 한 대당 2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은 국민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차라리 한국산 FA-50을 단자형으로 도입해 새 전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F-50 프로젝트에 추진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이런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담금 체납과 기술 이전 요구라는 구태에 머무르며 파트너라 불리기조차 민망한 동반자로 전락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FA-50의 기본형은 약 500억 원, 블록 20 개량형은 65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 A사 레이더 정밀 유도 무기까지 탑재하면 사실상 F-16에 근접한 임무 수행 능력을 발휘합니다. 한마디로 절반의 가격으로 동급의 성능을 내는 셈입니다. 이런 가성비는 동유럽과 동남아 각국이 단자형 모델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는 이미 FA-50을 실전 배치해 운영 중이기 때문에 단자형 개량 모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자원 납부나 현물 제공 같은 변칙 방식을 고집하며 국제사회의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KF-21 개발 경험이 곧바로 F-50 단자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KF-21은 단자형 4대와 복자형 2대가 시험 비행에 투입돼 데이터를 축적 중인데
이 과정에서 얻은 방대한 자료가 FA50 단자형 개발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은 이미 보유한 60여 대의 FA50을 대부분 단독 조종 체제로 운용하고 있어 단자형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됩니다. 전방 기수 재설계를 통해 항전 장비와 전자전 시스템을 새로 배치하면서 무게 중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기술적으로도 큰 설득력을 제공합니다. 물론 단자형 기수 재설계에는 최소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KF-21이 단기간에 1,000소티 이상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에 개발 리스크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로써 FA-50 단자형 개발은 단순한 파생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전술기를 창조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기체 훈련기 시뮬레이터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수출 역량까지 입증한 만큼 이는 단순한 판매가 아닌 토털 솔루션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FA-50 단자형은 KF-21과 함께 한국 항공산업의 쌍두마차가 되고 있습니다. KF-21은 중형 다목적 전투기 시장에서 주력으로, FA-50 단자형은 경전투기 시장에서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갖춘 대안으로 떠오르며 한국을 항공자주국에서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협력의 이름만 남긴 채 기술도 신뢰도 얻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다양한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